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 페루자의 안드레우초는 말을 사러 나폴리에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세 차례나 큰 봉변을 당하지만 세 번 모두 잘 피하고 루비 반지를 손에 얻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할 차례가 된 피암메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란돌포의 보석 이야기를 들으니 라우레타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헤쳐나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들어보세요. 옛날 페루자에 말장사를 하는 안드레우초 디 피에트로라는 젊은이가 살았대요. 나폴리의 말시장이 크게 선다는 얘기에 그 사람은 금화 500 피오리노를 지갑에 넣어들고 아직 타지에 가본 적이 없던지라 다른 장사치들과 어울려 길을 떠났어요. 일요일 저녁 나폴리에 도착해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이 일러주는 대로 시장에 나갔죠. 수많은 말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얼마니 하며 흥정을 했는데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꼭 사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돈지갑을 꺼내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게끔 연신 들춰 보였어요. 경험도 없고 조심성도 없는 행동이었죠. 이런 식으로 흥정이랍시고 보란듯이 돈지갑을 들척거리며 다니는데 젊고 예쁘긴 하지만 싼값에 아무 사내한테나 몸을 맡기는 시칠리아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지갑을 보고 불현듯 중얼거렸어요. 저 돈이 내 거라면 남부러울 게 없겠어. 물론 안드레우초는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이 젊은 여자는 역시 시칠리아에서 온 할머니와 동행했는데 할머니는 안드레우초를 보자 젊은 여자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는 반가운 듯 그에게 달려들어 껴안았어요. 젊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쪽에 비켜 서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돌아보니 아는 할머니였기에 안드레우초도 크게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숙소로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리 길게 지체하지 않고 가버렸고 안드레우초는 다시 흥정으로 돌아갔으나 결국 그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우초의 지갑을 보았고 그 뒤에는 그가 할머니와 잘 아는 사이란 걸 알게 된 젊은 여자는 그 돈을 전부든 일부든 손에 넣을 방도가 없을까 하여 할머니에게 그가 누구고 어디 살고 여기서 무얼 하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슬쩍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아주 세세하게 마치 안드레우초 자신이 얘기하듯 설명해 주었죠. 시칠리아에서 그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페루자에서도 이웃이었으며 그가 지금 어디에 묵고 있고 왜 이곳까지 왔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름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 젊은 여자는 욕심을 채울 간교한 계책을 생각해냈어요. 집에 돌아간 여자는 할머니에게 하루 내내 할 일을 줘서 안드레우초에게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딱 맞는 하녀 하나를 불러 안드레우초가 돌아올 저녁 무렵에 여관으로 보냈습니다. 하녀가 갔을 때 마침 안드레우초는 혼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녀는 그에게 안드레우초를 아느냐고 물었지요. 자기가 바로 안드레우초라고 말하자 하녀는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사는 어떤 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시는데요. 안드레우초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만하면 자기도 잘생겼다 생각하고는 여자가 자기한테 반했구나. 지금 나폴리에는 잘난 남자가 자기밖에 없나 하고 금방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대번에 그러마 대답하고 부인이 언제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좋으실 때 오시랍니다. 집에서 기다리시겠답니다. 안드레우초는 즉각 대답했어요. 그럼 길을 안내하게 내 따라가지. 그리고 여관에는 일러두지도 않고 길을 재촉했죠. 하녀는 안드레우초를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자의 집은 말페루투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고결한지 알만한 곳이죠. 하지만 안드레우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심도 하지 않고 아주 고결한 곳에 사는 고귀한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믿으며 하녀를 앞세워 태평스럽게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녀가 벌써 여자를 불렀던지 안드레우초 씨가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계단을 오르자 계단 위에서 그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이 이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아직도 매우 젊고 풍만한 몸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으며 귀족적인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가자 여자는 두 팔을 벌리고 계단을 3개나 내려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얼싸안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 후 눈물을 글썽이며 안드레우초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나의 안드레우초,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드레우초는 그와 같은 정다운 태도에 적이 놀라 얼떨결에 대꾸했어요. 부인, 저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자는 안드레우초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인도했어요. 장미며 오렌지 꽃이며 다른 향내들이 풍기고 장막이 둘러쳐진 호화로운 침대, 그곳 관습대로 나무 걸대에 줄줄이 걸린 아름다운 옷들, 그 밖에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있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안드레우초는 이것들로 미루어 여자가 틀림없이 신분이 높은 귀부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여자는 침대 발치에 놓인 긴 의자에 그를 앉히고 옆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드레우초, 내가 껴안고 눈물을 흘려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날 알지도 못하고 아마 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놀랄 거예요. 나는 바로 당신의 누이 동생이랍니다. 언제나 형제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만났으니 이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혜인가요. 지금 곧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사정을 전혀 모르실 테니 내가 자세히 얘기해 드리죠. 오빠도 들었겠지만 나와 오빠의 아버지인 피에트로는 팔레르모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호인에다가 품성이 너그러워 모두가 좋아했죠. 아버지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좋아하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만큼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도 없었어요. 귀족 신분이었던 어머니는 당시에 미망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죠. 그래서 친정 아버지와 형제들, 어머니의 명예, 우정 등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주 가까워져서 당신이 지금 보시는 당신 앞에 앉은 이 사람을 낳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이 생겨서 팔레르모를 떠나 페루자로 돌아갔고 어머니와 어린 나만 남았죠. 그 후에 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는 우리를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에게 보인 인면수심의 행위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녀나 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닌 자기 딸에게
마땅히 베푸셔야 했을 애정은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충실하게 사랑했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한번 저지른 나쁜 짓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용서받기보다 비난받기가 더 쉬운 법이죠.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어린 딸을 팔레르모에 버리고 떠나셨고 나는 거기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재산이 많았기에 제르젠트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시집 보냈지요. 착하고 친절한 그 사람은 어머니와 나를 위해 팔레르모에 와서 살았어요. 그이는 열렬한 걸피당원이어서 샤를 왕과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일에 착수하기도 전에 페데리코 왕의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칠리아에서 빠져나와야 했지요. 내가 시칠리아에서 제일 가는 기사의 부인이 될 참에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 긁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지니고 땅과 저택들을 포기한 채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죠. 얼마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가졌던 재산에 비교한 말이에요. 어쨌든 샤를 왕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셔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입은 손해를 일부나마 보상해 주신다며 땅과 집들을 주셨고 게다가 이제 곧 만나시겠지만 내 남편, 그러니까 오빠의 매부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살고 있으며 오빠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여자는 다시 안드레우초를 얼싸안고 흐느끼며 울면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안드레우초는 여자가 우물거리거나 더듬지도 않고 너무나 조리 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사연을 듣자 모든 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자기가 알기로도 아버지는 실제로 팔레르모에 머문 적이 있고 남자들이 젊은 시절에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도 아는 얘기이며 또 여자가 구슬피 눈물을 흘리고 정겹게 포옹하며 순수한 느낌으로 입을 맞춰주니 모든 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끝내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인, 내가 놀라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면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당신 어머니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또 해주었다고 해도 그냥 흘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내 누이를 만나니 정말 기쁘군요. 나는 이곳에서 외로웠고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나야 일개 상인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당신 같은 누이를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를 자주 보러 오시는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팔레르모와 페루자에서 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에 가서 만나는 것보다 내 집에 모시는 것이 오빠한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즉 오빠한테 달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뒤 여자는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안부를 물었고 안드레오초는 일일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는 필요 이상으로 믿음을 굳히게 되었답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덥기도 해서 여자는 그리스 포도주를 안드레오초에게 대접했어요. 이윽고 안드레오초가 저녁 식사 시간도 됐고 해서 그만 가보겠다고 하자 여자가 매우 섭섭한 표정으로 그를 껴안으면서 못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오빠는 날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군요. 이제야 누이를 처음 만난 거잖아요. 누이 집에 왔으면 누이 집에 묵어야지 여관방에 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나 하다니요.
당연히 나와 함께 식사를 해야죠. 유감스럽게도 남편이 출타 중이고 내가 여자지만 변변치 않으나마 대접을 잘 해드리겠어요. 안드레우초는 달리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이라니 당연히 나도 반갑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녁 내내 밥을 못 먹으니 큰 실례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오빠를 기다리지 말라고 전가를 보낼 사람이 이 집에 있으니 오빠 친구분더러 여기로 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전하면 예의도 훨씬 더 잘 차릴 수 있고 할 일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정 가고 싶으면 나중에 모두 함께 가면 되잖아요. 안드레우초는 대답하기를 오늘 밤 친구들을 부르고 싶지는 않으나 이렇게 원하니 초대에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자는 식사 시간에 그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전가를 보내는 척 했어요. 다른 많은 얘기를 나눈 후에 둘은 식탁에 앉았어요. 근사하게 차린 정찬이었죠. 여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밤늦게까지 식사를 끌었어요. 자리가 파하자 안드레오초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여자는 극구 만류했어요. 나폴리는 밤중에 더구나 타지 사람들이 돌아다닐 만한 곳이 못되고 저녁 식사에 기다리지 말라는 전가를 이미 보내놨다는 둥, 여관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 놓았다는 둥 둘러대면서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고 또 누이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여 안드레우초는 거기서 묵기로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도 잡다한 얘기들이 길게 이어졌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밤이 깊어지자 여자는 안드레우초에게 아이를 하나 붙여주며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라고 하고 그를 자기 침실에 재웠어요. 자기는 하녀들과 다른 방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혼자 있던 안드레우초는 속옷만 입고 타이즈를 벗어 침대 머리맡에 걸쳐 놓았어요. 배도 무척 불렀던 터라 자연히 용변이 보고 싶어져 아이에게 변소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한쪽 구석에 있는 문을 가리켰어요. 저리로 들어가세요. 안드레우초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 무심코 널빤지 위에 발을 올렸는데 널빤지를 지탱하는 막대기에서 널빤지 저쪽 끝이 떨어지면서 그와 함께 밑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어요. 꽤 높은 데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상처는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물로 가득 찬 곳에 처박히고 말았죠. 방금 말한 것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도록 그 변소란 곳에 대해 설명드리지요. 두 집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변소는 좁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두 집 사이 두 개의 버팀목을 걸쳐놓고 그 위에 널빤지 몇 개를 가로질러 놓아 그 위에 앉아 용변을 보게 되어 있는데 안드레우초는 그 널빤지 하나와 함께 떨어진 겁니다. 골목으로 떨어진 안드레우초는 참 재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그가 떨어진 걸 알고서 여자에게 달려가 보고했어요. 여자는 침실로 달려가 옷이 있는지 얼른 살펴보았죠. 그리고 옷과 함께 돈을 찾아냈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 안드레우초가 용의주도하게 늘 지니고 다니던 돈이었죠. 돈을 손에 넣자 팔레르모 사람이며 페루자 사람의 딸인 양 행동하던 여자는 함정에 빠진 안드레우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밖에는 떨어진 안드레우초가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대답이 없자 안드레우초는 더 큰 소리로 아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수상쩍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큰 길에서 골목을 막은 담을 기어올라 그 집 문 쪽으로 내려갔어요. 눈에 익은 문 앞에 이르러 오랫동안 불러보고 밀고 두들기고 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안드레우초는 자기 처지가 얼마나 서글픈지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눈 깜짝할 사이에 500피리노와 누이를 잃었구나.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다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 여자의 하녀 중 하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를 나무라며 말했어요. 누가 아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여기야, 날 몰라보겠어? 나 안드레우초야. 피오르달리조 부인의 오빠라고 하고 안드레우초가 말했어요.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을 뒤늦게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그동안 묘사된 행위와 함께 인물을 한층 각인시키는 것은 데카메론에서 흔히 쓰인 수법입니다. 두 번째 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야기, 네 번째 날, 첫 번째, 여덟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일곱 번째 날, 세 번째, 여섯 번째 날 이야기, 열 번째 날,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야기 등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녀가 대꾸했어요. 이보세요.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다시 오셔. 안드레우촌이 뭔 부인인지 난 모르는 사람이야. 냉큼 꺼지란 말이야. 우리도 좀 자야겠으니. 뭐야?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알잖아. 시칠리아 친척들은 다 그런가?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다니. 그럼 하다못해 내 옷이라도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 두고 왔다고. 그러면 내 순순히 가지. 그러자 하녀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봐요. 꿈 깨요.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가진 것을 다 뺏긴 게 분명해지자 안드레우초는 아주 불쾌해졌고 분노가 거대한 경로로 변해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라도 자기 것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큼지막한 돌을 들고서 힘을 잔뜩 주어 미친 사람처럼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이웃 사람들이 이 소리에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선량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엉터리를 짓거리는 불안당 취급을 하면서 안드레우초에게 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마치 한 마을의 개들이 다른 마을 개들에게 지저대듯 말이에요. 이 밤중에 죄 없는 여자들 사는 집에 와서 무슨 트집을 잡는 거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이 인간아. 잠 좀 자자. 여자에게 볼 일이 있으면 오밤중에 이렇게 남들까지 괴롭히지 말고 내일 오란 말이야. 이런 말들이 들려오자 아마 그의 용기를 얻은 듯 듣도 보도 못한 그 착한 여자의 기둥 서방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굵직하고 거칠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 웬 놈이야? 안드레우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들었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분명 지위가 좀 있어 보이는 사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턱수염이 북슬북슬 난 사내가 마치 단잠에서 깬 듯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안드레우초는 조금 주눅이 들어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사는 여자의 오빠 되는 사람이요. 그러나 사내는 대답도 다 듣지 않고 전보다 더 커진 소리로 받아쳤어요. 내가 왜 내려가지 않고 참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놈이 움직이기만 하면 실컷 두들겨 패줄 텐데 이 성가신 술주정뱅이 놈이 한밤중에 사람들을 죄다 깨워놓고 있네 그려. 이 말과 함께 그는 창문을 닫아 걸고 사라졌어요. 이 사내가 누군지 잘 아는 이웃들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었죠. 이보시오. 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아니면 오늘 밤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사내의 얼굴과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있던 안드레우초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말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전날 하녀를 따라 온 길을 어림짐작하여 방향을 잡았죠.
속으로는 그저 이제 돈은 다 찾았구나. 세상에 이런 한심한 놈이 또 있을까 하는 실망뿐이었죠. 그래도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딜 수 없어 바닷가에 가서 몸이나 씻자 하고 왼편으로 꺾어 루가 카탈라나라는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높은 지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손에 등불을 둔 두 사람이 앞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아닐까? 혹시 자기를 불량하게 보지는 않을까 두려워 우연히도 옆에 있는 헛간으로 소리 없이 숨었죠. 그런데 그들이 마치 초대라도 받은 듯 헛간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뭐예요. 그중 하나가 어깨에 맨 쇠 연장 같은 것을 내려놓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살피며 이러쿵저러쿵 짓거렸지요. 얘기를 나누던 끝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지독한 냄새는 생전 처음이구먼. 이렇게 말하며 등불을 높이 쳐들자 불쌍한 꼬락서니를 한 안드레오초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지요. 그들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거기 누구야? 잠자코 있던 안드레오초는 그들이 등을 들고 다가와 이렇게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뭘 하느냐고 묻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해 주었죠. 그들은 어디서 그런 봉변을 당했는지 짐작하면서 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 불안당 부타푸오코의 집이 틀림없구먼. 그리고 한 사내가 안드레오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보시오, 큰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똥통에 떨어져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 걸 천만다행으로 아쇼. 떨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잠이 드는 즉시 돈은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거요.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돈을 다시 찾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다를 바 없소. 그런 소리가 그 작자의 귀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거요. 둘은 뭔가 의논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보쇼, 당신이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자그마한 일을 하나 벌이려 하는데 끼지 않으시려오? 분명 당신이 잃었다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걸 주게 될 텐데. 안드레우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날은 필리포 미누톨로라는 나폴리의 대주교가 묻힌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주교가 온갖 호화로운 장신구와 함께 금화 500피리노 이상의 값이 나가는 루비 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묻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훔치려고 무덤을 파러 가는 길이었죠. 그들은 자기의 계획을 안드레오초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안드레오초는 조언보다 돈에 욕심이 나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대성당을 향해 가는데 그의 몸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 중 하나가 말했죠. 냄새가 이렇게 심하니 어디 견딜 수가 있나. 이자가 몸을 잠깐 씻을 곳을 찾아봐야지 않겠어? 다른 사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근처에 우물 하나 있는데 언제나 도르래와 큰 두레박이 있더군. 거기 가서 빨리 씻어주자고. 우물에 가보니 밧줄은 있는데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드레오초를 밧줄에 묶어 우물 안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뒤 밧줄을 흔들면 자기들이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안드레오초를 우물 안에 내려놓았을 때 경찰들이 더운 데다 누구 뒤를 쫓느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그 우물로 왔지 뭡니까? 두 사람이 경찰을 보자마자 주랭랑을 쳤으니 물을 마시러 온 경찰들은 그들이 있었던 줄을 몰랐죠. 한편 우물 밑에서 몸을 다 씻은 안드레오초는 밧줄을 흔들었어요. 목이 꽤나 말랐던 경찰들은 나무 방패와 무기와 윗도리를 벗어 내려놓고 물이 가득 든 두레박이 올라올 거라 믿으며 밧줄을 끌어당겼어요. 안드레오초는 우물 위로 올라오자 곧 밧줄을 놓고 두 손으로 우물 위를 붙잡고 섰습니다.
이걸 보고 경찰들은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밧줄을 팽개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 버렸어요. 그걸 본 안드레오초도 깜짝 놀랐죠. 우물 기둥을 꼭 잡고 서지 않았더라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오초는 놀란 와중에도 우물 위에서 내려서서 무기를 발견하고는 자기 일행이 가져온 게 아니란 걸 알고 더욱 놀랐어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신수가 왜 이런가 하면서 안드레오초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났답니다. 그렇게 가다가 조금 전에 두 동료와 갑자기 맞닥뜨렸어요. 두 사람은 안드레오초를 우물에서 꺼내려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를 본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면서 누가 우물에서 끌어올려 주었느냐고 물었어요. 안드레오초는 모르겠다고 대답하고는 일어난 일과 우물 밖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해 주었죠. 그러자 그들은 사태를 짐작하고 웃으면서 자기들이 왜 도망쳤는지 그를 끌어올린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벌써 자정이었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대성당으로 향했죠. 대성당에 아주 쉽게 들어간 그들은 거대한 대리석 무덤으로 가서 상당히 무거운 뚜껑을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올려 쇠막대로 괴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가 물었어요. 누가 들어갈 거야? 다른 하나가 대답했죠. 난 아냐. 먼저 물었던 사람이 말했어요. 나도 싫어. 그럼 안드레오초가 들어가지 그래. 안드레오초는 나도 싫은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말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이런 제기랄. 안 들어갔다간 이 쇠막대기로 머리를 부숴 단번에 죽여버릴 거야. 안드레오초는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놈들이 날 속이려고 들여보내는구나. 그러니 이놈들에게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주면 내가 무덤에서 나오려 할 때 올려주지 않고 전부 저희가 챙긴 다음 도망쳐버리겠군.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자기 것부터 챙겨두기로 했어요. 무덤 안에 내려가서는 저들이 값비싼 반지에 대해 얘기하던 걸 기억해내고 대주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자기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리고 주교장이며 모자며 장갑을 챙기고 셔츠까지 벗겨서 그들에게 주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반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샅샅이 찾아보라고 했죠. 안드레오초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해 놓고 계속 찾는 신용을 하며 그들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들도 안드레오초 못지않게 속이 검은 사람들이라 잘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틈을 보아 관뚜껑을 받쳐놓은 막대기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안드레오초를 무덤에 가두고 도망쳐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떤 기분이 됐을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오초는 머리와 어깨로 뚜껑을 여러 번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이 힘만 빠질 뿐이었어요. 그러다 너무나 큰 좌절과 고통을 못 이겨 대주교의 시신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다면 죽은 사람이 대주교인지 그 인간인지 아마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온 안드레오초는 이제 두 가지 길만 남았다고 확신하고는 서러워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누군가 와서 열어주지 않으면 무덤 속에서 굶주림과 악취에 시달리다가 구더기들 사이에서 죽어가거나 누가 와서 자기를 발견하더라도 도둑으로 몰려 체포되고 말 게 뻔했죠. 그런 생각에 젖어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사람들이 성당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죠. 진즉 생각했던 대로 자기와 동료들이 이미 한 일을 하러 오는 자들이었어요. 안드레오초는 훨씬 더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덤 뚜껑을 열어 막대기를 질러 놓고는 누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고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랜 논의 끝에 수도사 하나가 말했어요. 뭐가 무섭다는 거야? 대주교가 잡아먹기라도 하나? 시체가 사람 먹는 거 봤어? 그럼 내가 들어가지. 그렇게 말해놓고는 가슴을 무덤 가장자리에 대고 머리를 밖으로 향해 돌려 두 다리부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안드레오초는 일어나서 수도사의 쳐들린 한쪽 다리를 붙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획 잡아당겼어요. 수도사는 이를 느끼고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무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몹시 놀라 무덤을 열어둔 채 10만 명의 악마들이 쫓아오기라도 하는 양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죠. 이 모양을 보면서 안드레우초는 천신만고 끝에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자기가 온 길을 따라 성당을 떠났어요. 벌써 동이 트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서 마냥 가다 보니 바닷가에 닿았고 우연히 그가 묵던 여관까지 가게 됐어요. 여관에서는 동료들과 여관 주인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며 밤새 걱정하고 있었죠. 안드레우초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여관 주인의 충고대로 빨리 나폴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길을 재촉하여 페루자로 돌아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 사러 갔다가 반지 하나 끼고 돌아온 셈이 된 거죠.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